12월 5주차 글로벌 경제 7가지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다시 한번 금리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주식과 채권, 환율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생각보다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며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국채금리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고 성장주 중심의 주식은 반등했습니다. 반면 금융주와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의 신호인지 침체의 전조인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자산시장에는 호재지만 실물 경제가 약하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는 소폭 약세를 보이며 신흥국 통화에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신흥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 기대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도 수차례 방향이 바뀌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에게는 기회이자 위험이 동시에 커진 국면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분할 매수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리 하나가 전 세계 자산을 동시에 움직이는 장면이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발표될 물가 지표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확신이 있어야 금리 인하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대가 꺾일 경우 조정폭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면은 낙관과 경계가 동시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리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투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의 말보다 실제 수치를 보는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은 그 불안정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아직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까지 이어질 장기 테마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시장 불안.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재차 부각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은 시장을 빠르게 자극합니다. 실제 공급이 줄지 않아도 위험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유가는 글로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제조원가가 동시에 상승합니다.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유가를 예의주시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부담이 커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항공, 물류, 화학 업종은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에너지 기업과 산유국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봅니다. 최근 에너지 주가 강세를 보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에는 부담입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유가는 너무 싸도 문제, 너무 비싸도 문제인 자산입니다. 현재 시장은 적정 가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OPEC의 생산 정책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감산이 유지될지 완화될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급 여력이 늘어나면 유가는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 리스크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가 관련 뉴스에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ETF와 원자재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기 트레이딩 테마로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기와 수요가 핵심입니다.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유가 상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번 주 유가 상승은 불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3. 중국 경기 둔화와 글로벌 파급 효과. 중국 경제의 둔화 신호가 다시 한번 시장에 포착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비 회복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국 경제는 세계 1위 규모입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글로벌 경제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원자재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국 수요 감소는 철강, 구리, 석유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아시아 수출국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그 해입니다. 중국 내수 부진은 글로벌 기업 실적에도 부담입니다. 명품,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글로벌 기업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규제 완화로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신뢰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본의 중국 투자도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지정학 리스크와 정책 불확실성이 부담입니다. 중국은 수출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듭니다. 각국은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급락보다는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중국의 선택은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번 주 중국 관련 지표는 그런 우려를 다시 키웠습니다. 시장은 중국의 다음 카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핵심 변수입니다.
3위국 소비 지표 변화와 경기 신호. 미국의 소비 지표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소비가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최근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용시장은 아직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지표가 엇갈리며 해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 둔화는 인플레이션에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비가 급격히 꺾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소비가 버티면 금리 유지 명분이 생깁니다. 시장에서는 연착륙 가능성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둔화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작은 충격에도 급변합니다. 유가 상승, 주가 조정, 고용 불안이 영향을 줍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유층 소비와 중산층 소비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아직 버티고 있지만 균열도 보입니다. 이번 주 소비 지표는 그런 양면성을 드러냈습니다. 시장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입니다. 연준의 다음 선택은 소비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소비는 전 세계 기업의 매출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여전히 미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5. 한국 수출 강세 및 반도체 성장. 최근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2월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한국 수출 회복의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반도체 수출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지난해 바닥을 찍고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모리 가격 역시 안정세를 보이며 기업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무역 수지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 부담이 완화되면서 흑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 수출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수출 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산업이 회복 국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경기 둔화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향 수출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가 이를 일부 상쇄하고 있습니다. 환율 환경도 수출 기업에 비교적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정부 역시 수출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무역 금융 확대와 수출 다변화 전략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회복이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AI와 클라우드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수출 회복은 고용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변동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금리 지정학 리스크, 보호무역 기조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흐름은 분명 개선 국면에 가깝습니다. 한국 수출은 다시 한번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신흥국 경제와 자본 이동 변화. 최근 신흥국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완화되며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이는 신흥국 자산의 긍정적인 환경입니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과 내수 성장 기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일부 국가는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국가별 차별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약한 국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치 리스크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신흥국 투자는 선별이 핵심입니다. 전체를 묶어서 보기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원자재 수출국은 가격 변동에 크게 좌우됩니다. 에너지 광물 가격이 국가 경제를 흔듭니다. 제조업 기반 국가는 글로벌 수요에 민감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흐름이 중요합니다. 최근 일부 신흥국 통화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입에 긍정적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작은 충격에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는 국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기술 성장, 정책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신흥국 시장은 조심스러운 낙관을 보여줬습니다. 위험 선호가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악은 지나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다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7. 부업 디지털 경제 확산과 노동 구조 변화. 최근 글로벌 경제 리포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부업, 즉 사이드 허슬의 확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플랫폼 기반 노동이 기존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하나의 직업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업과 부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흔한 현상이 됐습니다.
배달 콘텐츠 제작,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업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의 형태는 점점 더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 변화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고용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산성 측정에도 혼란을 줍니다. 실제 노동시간은 늘었지만 공식 GDP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실제 체감과 다르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활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고용 대신 프로젝트 단위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금, 건강보험 등 기존 제도가 새로운 노동 형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책임과 권리가 달라집니다. 이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부업 확산은 개인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추가 소득 창출과 자기 개발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워라밸 붕괴와 번아웃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효율성을 높였지만 불평등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FT는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부업과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